21.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뻑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1위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집권 3년차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1년, 2년 때까지는 뭐 피어리드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년차 되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서 봐주지 않죠. 말기로 가는 이런 때고.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가 왔다. 예.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집권 3년차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1년, 2년 때까지는 뭐 피어리드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년차 되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서 봐주지 않죠. 말기로 가는 이런 때고.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가 왔다. 예. 오늘 퀴즈는 팝콘 토론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그동안의 국정 지지율 변화 추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집권 3년 차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권 1년에서 2년 때까지는 땡땡땡 피어리드가 있지만 그런데 말이죠. 피어리드가 아니었어요. 피리어드였습니다. 피어리드는 그 피리어드의 미시시피 쪽 사투리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잘못한 겁니다. 모자란 거였습니다. 피리어드로 정정합니다. 자, 집권 중반기를 지나서 말기로 가는 3년차가 되면 이른바 3년차 증후군이 생깁니다. 자, 오늘의 퀴즈. 집권 초기를 부르는 땡땡땡 피리어드.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신혼여행 혹은 뭐 달콤한 결혼 직후, 꿀처럼 달콤한 결혼 직후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자,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시기. 또 밀월 기간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자, 땡땡땡 피리어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글자.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천외한 오답도 대환영입니다. 자, 많이 응모해 주세요.
퀴즈 후에 듣는 노래는 힌트입니다. 네, 아바의 허니허니였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자,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콘 토론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실까요? 이제 1년, 2년 때까지는 뭐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던가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3년 차 되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서 봐주지 않죠. 말기로 가는. 네, 정답은 허니문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홍순기님, 아바의 노래가 흐르는 김수민 브리핑 파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시는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2885번 쓰시는 분 청년기. 자, 그리고 0935번 쓰시는 분 첫 끝발. 자, 김성재님 정답 반기문. 네, 반기문이 왜 나와? 자, 그리고 5002번 쓰시는 분 효자손 피리어드. 자, 그리고 2258번 쓰시는 분 정답은 김경문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요즘 어디 계신가? 제가 모니터를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882번 쓰시는 분 정답은 별거중. 허니문이 아니라 별거중. 네. 자, 그리고 이진주님 썸 피리어드. 네. 자, 그리고 서방심님 네, 열려문이 왜 나와요? 자, 그리고 1490번 쓰시는 분 제주도가 왜 나오죠? 허니문 그 장소로 제주도가 아주 각광 많이 받죠. 정말이요. 다른 나라보다도 제주도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예, 어딜 비교해봐도 제주도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6627번 쓰시는 분 탐색전. 자, 그리고 0060번 쓰시는 분 세일러문. 자, 그리고 김미선님 슈퍼문. 네, 그리고 0646번 쓰시는 분 졸혼식. 졸혼식 요즘 뭐 키워드로 회자가 됐었죠. 김경문 감독 요즘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약 중이네요. 그죠? 예. 자, 그래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0원 넘게 올라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3%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중 하나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주시가 창릉지구 신도시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지난해 말 이런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었죠. 자, 이번에 KBS가 그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180건에 달하는 보고서였는데요. 기무사 세월호 TF가 작성한 180건에 달하는 보고서.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 보고서를 단독 보도한 KBS 보도본부 정치부 강나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나루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나루 항상 그 가나다 순회에 있어서는 맨 앞에 서셨을 것 같아요. 1번, 아니 1번. 2번. 그래요. 강나루 기자님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 어떻게 입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정치부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다 보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이랑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렇죠. 협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네. 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네. 같이 이렇게 자료 협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보고서가 제목이 진도 해상 여객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죠. 네네.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 활동 계획입니다. 방첩 활동이라. 네네. 그러니까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의 네. 그렇죠. 활동인데 방첩. 그러면 어떻게 세월호 가족들을 간첩 취급한 겁니까? 이게 이제 워낙 보고서도 가지고 나왔지만 이게 양이 워낙 많은데 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4월 21일 그러니까 4월 16일날 2014년 4월 16일날 참사가 났기 때문에 네. 참사가 나고 일주일이 안 되는 예. 시점입니다. 이제 되게 초기죠. 예, 되게 예. 초기인데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보고서 이름이 방첩활동 계획서이기 때문에 네네. 간첩 활동을 막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실종자 수색조차도 계속 진행이 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참사가 나고 초기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예. 정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닷새 사이에 방첩으로 네, 규정을 네. 했네요. 예. 세월호 침몰 4주 뒤인 5월 13일자 문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의 대비 기뇨. 너무 말하자면은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빼니까 네, 보고서라서 좀 그렇죠. 이해하기 쉽지 않는데 안보단체가 네. 세월호 관련한 종북 세력의 그 반정부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매우 기묘하다. 그것이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종북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기 때문에 네. 얘기하신 것처럼 막 조사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게 네. 한자어가 이렇게 많은데 네. 종북세라는 건 쉽게 이제 종북 세력이라는 얘기고 종북 세력. 이 네. 종북의 북은 북한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표현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무사가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 특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네, 네. 아예 대놓고 종북 네,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29일 보고서 사고 나고 한 달 보름 지나서는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을 일찌감치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초에 이제 참사 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방첩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네. 한 달 정도 방첩 활동을 벌인 결과가 이 유가족들 이 가족 대책이라고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예, 뭐 예. 정부 언론을 상대할 때 이제 이렇게 파편화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유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대책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대책위원회를 음. 종북세라는 소제목 밑에 음. 바로 밑에 이렇게 피해자 가족 대책위를 넣어놓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전혀 어떤 근거도 없이 네. 그 유가족들을 명확히 사실 종북세라는 카테고리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사고 나고 네. 일주일 있다가 방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네, 지나서 네, 한 네. 5월 말쯤엔 또 이렇게 대놓고 네. 세월호 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겉으로는 막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슬픔에 공감한다고 해놓고는 네, 네. 뒤에 가서는 정부 비판하는 세력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보고가 다 됐으니까요. 청와대. 놀랍습니다. 예, 유가족의 종북화를 막겠다면서 세월호 TF에 아예 불순 세력 관리팀까지 만들었다. 전 이 보도에 정말 경악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의미는 이제 기무사가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TF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유가족 지원팀, 구조 인양팀과 네. 함께 불순 세력 관리팀이라고 아예 팀원들도 다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불순 세력이지만 사실은 그 불순 세력이 대부분은 이제 종북 세력을 관리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아니, 이런 국민을 얘기죠. 순수 불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아주 대단히 잘못된 시각 아닙니까? 이른바 뭐 두국민 전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 용어 중에서 네네. 말 잘 듣는 국민은 내 국민이요, 말 안 듣는 국민은 딴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을 둘로 나눠 가지고 말 잘 듣는 국민만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리고 이게 근거 자체가 네. 뭐 사실은 빈약한 걸 넘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없다시피 하죠. 이분들이 뭐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예.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안산 단원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절 정도가 이제 그 공단 노동자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네.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근거랑 이렇게 엮어 넣습니다. 아, 그 공단 내에 사시는 분들 노동자기 때문에 네네. 불순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보고서에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 이제 계속 묻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런 색안경을 낀 그 왜곡된 시각 자체가 예. 이 보고서 곳곳에서 묻어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기무사의 이런 행위 실제로 그 짐작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뭐 지금 가족협의회 위원장이라든지 그때 사찰 대상자가 됐던 가족분들도 좀 만나봤는데 그때 이제 사복 경찰이라고 하죠. 정보 경찰들은 현장에서도 좀 많이 보고 예. 이게 따라 붙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근데 기무사라는 건 원래 군인들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군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군부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뭐 경찰이나 이런 이렇게 정보 경찰들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은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무사 부대원들이 이제 섞여서 본인들을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그럼. 예, 이 문건 보도록. 네, 예. 네. 유튜브에서 CT보이님 국가적 참사 진실을 밝히는데 종북이 왜 나옵니까? 종치고 북치는 거 좋아하나?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참사 한 달 뒤인 5월 20일 세월호 TF 소속 기무사 장교가 현장 기무부대원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네, 이것도 네.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에 이제 사령부에서 현장에 파견된 기무부대원한테 이제 예. 계속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해달라. 특히 이제 이 5월 20일 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데 그 초점은 뭐냐면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 사항에 좀 과도하다 싶은 정도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요구사항을 네. 듣고 이걸 갖고 들어줄 목적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네, 했다. 네. 이걸 갖고 또 다른 그럼요. 선전에 악용하려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때도 사실 유가족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여론이 세월호 참사가 나오고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되게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뭐 배보상금 이야기 맞습니다. 나왔고요. 예. 또 뭐 특례 입학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나중에 네.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네. 그 유가족들이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좀 부각해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실제 이제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게 이제 상부에 올라가는 예.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그래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김미선님, 도대체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사찰에 조작까지 한 것인지 꼭 밝혀지길 바라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꼭 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말고도 입수하신 세월호 TF 보고서에 담긴 충격을 느낄 만한 사실 또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어려웠던 게 지난달에 이제 세월호 5주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요 이슈 자체가 이제 피로감을 사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안을 취재하는 게 어려웠는데 예. 그 사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 단어가 범람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사찰 대상자가 됐다던 이제 그 생존자 아버님이지만 예. 그때 생존자 대표를 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었는데 금속노조 출신이라서 주의가 요망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사실 알게 되고 어떠셨냐 그랬더니 이게 그걸 알게 된 후부터는 지인들이랑 술자리에 가거나 할 때도 주변을 살펴본다거나 그렇죠. 집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도 계속 두리번거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유가족분들이랑 분명히 둘만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도 보고서에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섬뜩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도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핸드폰도 계속 아이고, 보게 되고. 예. 왜냐면 이게 엄청 힘을 가진 국가의 정보기관이잖아요. 네네. 그 개인은 너무 미약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 제3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사찰 그게 큰 문제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이 파괴되는. 그렇죠. 컴퓨터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저쪽 누군가가 같이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또 누가 이 통화를 누가 또 엿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076번 쓰시는 분 저도 오래전 그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거 없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고 종북이죠. 그냥 빨갱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혐의로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한 상태인데 지금 수사나 재판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단 이제 그 군 검찰은 이제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 검찰은 이제 전역하신 분들 예비역들 하는데 이제 민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조직을 했다 네. 말씀드렸고 거기 단장과 밑에 팀장을 이제 잇따라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은 앞두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 보고 자체가 이게 기무사 자체 문건이 아닙니다. 내부 예. 문건이 아니라 뭐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위에 청와대 이렇게 비서실장이나 뭐 이렇게 다 보고가 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기무사령관이 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습니다. 일이 생기면서 사실 수사가 좀 흐지부지하게 된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그 윗선에 대한 청와대라든지 몸통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나루 기자님은 그때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기자였습니다. 네, 제가 11년에 입사하고 그때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사고 나고 제가 팽목항도 갔었죠. 팽목항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 기레기라는 단어가 이제 세월호 참사를 이게 겪으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KBS도 이제 너무 보도를 좀 유가족 중심으로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제 비난도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고 좀 그랬었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공정방송 투쟁 때 네네. 눈물로 연설하신 동영상도 또 화제더라고요. 네. 강나루 기자님이 연설했던 거. 예. 네. 근데 이제 그 뭐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제 예은 아빠라고 하시는 네. 아버님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연자가 되니까 이제 우는 것보다도 실제 이제 기자로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진짜 어떤 실체라든지 그때 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걸로 그때 잘 못했던 걸 예. 이제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채무감으로 네. 이런 취재를 또 하시게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강나루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무사 세월호 TF 보고서를 공개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6시 반 막 지났네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기전까지도 6km 구간에서 막힙니다. 네, 김은아 씨 전해주시죠.
교통정보입니다. 이 퇴근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버스가 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이전에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속도 늦춥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부근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군자요금소 하이패스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하나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도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향 이 영남권 물금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일대 2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특히 정체가 심한데요. 김포 부근에서 송내 구간까지는 1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송산마도 부근까지도 1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뉴스 속에서 가슴 답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내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자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이제 바람에서 봄의 향기를 넘어 여름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무척 어떻게 더우셨지 않습니까? 더운 줄 모르겠어요. 아. 이 실내에만 있었더니 네. 밖에 공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봄이 이제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얘기는 뭔가 좀 로맨틱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가령 드라이하게 아주 네. 건조하게 제 일상을 얘기하면 네. 3시간쯤 전에는 요즘은 무슨 외부 기관장들을 다 외부인들 선임해서 해요. 네, 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업실을 돌아오니까 우리 강아지가 똥무대기를 사방에 늘어나서 지금 락스로 딱딱딱딱 지금 온 거예요. 하루가 그래. 그 지금 예. 아 여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예, 참 예. 더우셨죠.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나는 개똥이 어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아, 예, 그래. 개통의 향기를 만끽하고 오셨군요. 네.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예. 교수님, 뭐 어떻게 그 반려동물 안 키우십니까? 네, 저나 우리 아이들은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네. 아,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나머지 한 분이 네. 뭐 그 반대가 워낙 심해서 집안의 실소유주. 네, 뭐 부부간에 서로를 반려동물로 여기면 또 되는 거니까. 반려동물 하나 키우는 것도 서로 버거운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키운다면 어떤 동물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 아, 강아지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양이를 고양이. 예. 좋아하는 거고. 요즘에 고양이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양이가 시크해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개 좋아하는 사람과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의 뭐 차이가 있을까요? 뭐 개스러운 사람과 고양이스러운 사람인가? 근데 저 조금 보니까 네. 개는 뭔가 복종, 순종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개는 네. 사람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 체계와 거의 닮아 있어서 슬프다, 외롭다, 너무 즐겁다, 예. 심심하다 예. 이 모든 게 표현돼서 같이 살아보면 그걸 전달받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에요. 아. 고양이는 저도 예전에 지금은 개고 예전에 고양이 키워봤지만 고양이는 감정 표출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아주 다릅니다. 예. 네,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왜 만났죠? 빨리 가겠습니다. 예. 아, 이거 좀 너무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어색할 것 같아서 좀 봄 이야기, 반려동물 얘기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좀 낯선 작가일 텐데요. 예.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골랐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은 항상 제3세계 작가들을 굉장히 주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은 김갑수 선생님의 애독서여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한번 하자. 네, 이번에 드디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또 김갑수 선생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셨네요. 요즘은 책들을 많이 안 보는 세상 됐잖아요. 예, 앞으로도 예, 그럴 예. 거고 그래서
어쩌다 한 권씩 소개하면 왜 뭔지 어떤 책은 읽으면 평생 남는 책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소위 걸작 이런 걸 좀 찾게 되는데 예. 제가 나이 들고 두고두고 남는 게 되게 청소년기 때 책이 기억에 남지만 그렇습니다. 예. 2002년인가 그랬죠. 그때 노벨 문학상 받고 예. 출간돼서 바로 저도 아주 열독을 했던 책인데 그 뭐라 그럴까 복합적인 감정 체계 있죠. 이따가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만 단순하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 비극에 대해서도 또 인간이 느껴야 될 어떤 참상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이제 술술 읽히는 책인데 예. 원 제목이 따로 있어요. 어느 운명 없는 소년의 이야기. 어느 이게 운명 없는 소년의 운명 이야기. 없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책이 잘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그냥 네. 운명 이렇게 운명.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 제목은 헝가리의 원 제목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운명이 없다는 것. 운명이 없다는 것. 아, 정말 안 그럼 팔릴 독일어판 제목이네요. 제목인가 네, 보다. 맞습니다. 독일어로 나왔습니다. 안 팔릴 제목이네요. 자, 정선태 교수님은 이 책을 말하는 한 문장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 속의 한 문장을 딱 꼽으라면은 낫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아, 이게 그 어느 시대 때 쓰여졌는지 대략 이제 감이 잡힙니다. 20세기 작품이네요. 굉장한 발견을 예, 해주셨습니다. 큰 발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왠지 좀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해서 출판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아우슈비츠의 체험 1년 동안의 그 경험을 그린 소설인데 예. 아우슈비츠를 얘기하면은 뭐 정말 그야말로 참상들, 고통스러운 기억들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달라요. 기억하는 방식이. 네. 오히려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니 그걸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묘사할 말이 수 안 되잖아요.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처음에 분석적으로 읽지 못한 평단과 독자들이 기겁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난리가 났던 책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아우슈비츠를 미화했다? 아니, 그러니까 유태인 어떤 소년이 네. 불쑥 끌려가서 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온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네네.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예.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한 얘기인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당연히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막 인간의 극한 참상과 고통이 막 서려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게 뭐여 하고 굉장히 그때는 반발이 컸었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뭐 유머 코드로 접근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냥 드라이한. 드라이한. 네, 아주 건조하게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관성적인 기억의 방식 또는 타성적인 기억의 방식을 깨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 2002년 수상자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우선 임레 케르테스라는 작가 유태인입니까? 네, 헝가리계 유태계 헝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헝가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예. 네, 헝가리는 이름 순서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이런 신소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임 케르테스면은 임레 케르테스면 임레가 성이겠네요. 아니 원래입니다. 이 케르테스 임레 이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케르테스가 성이고 임레가 이름인데 이걸 이제 죄송합니다. 서양식으로 쓴 거죠. 네, MC를 그만 이제 무식하면 계속.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자, 운명. 그러면 이 책의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줄거리인지 좀.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운명과 함께 이 운명 4부작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래전에 번역됐던 두 권을 빼면은 두 권은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돼서 다시 가능이 됐는데요. 운명과 좌절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 청산이 있는데 네. 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4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작으로 꼽힙니다. 그 유튜브에서 피터 유성 가면님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와 비슷한 책인가요? 아,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집어내셨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이 짧아서 제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도 말 못 얘기를 할게요. 네. 요즘 그 유시민 씨 그 진술서 갖고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저도 남영동 대구무실 체험이 있거든. 그럼 진술서 많이 써봤잖아요. 예. 근데 저도 지금 83년이니까 몇십 년 된 기억인데 또리 생각나는 게
그 사이에 나오던 그 흔히 짬밥이라고 밥이 되게 맛있었어요 거기서. 그 저기 남영동이요. 늘 마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어느 날 되게 맛있어갖고 네. 좀 더 안 주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말이에요. 네. 옛날 그 체험을 이렇게 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네. 그때 나왔던 밥이 너무 맛있었고 모락모락 그 콩이 너무나 고소했고 거기 고구마 줄기 반찬이 지금 다시 먹고 싶다 이렇게 막 아주 분위기 있게 묘사해봐요. 네네. 그럼 일단 저놈은 미친놈이야. 네. 취조실에 끌려가서 예. 그 밥 한 끼 먹는 걸 저렇게 맛있게 묘사하다니. 근데 사실은 한 발 뛰고 보면 사실은 그게 더 슬플 수 있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예. 그 취조실에서 좀 왔다가 잠깐 비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밥때가 돼서 밥 한 끼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던 얘기를 딴 얘기 안 하고 뭐 네. 난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이해 안 하고 밥이 맛있었던 얘기를 막 썼어요. 누가 봤어. 네. 그러면 처음에는 밥이 맛있었나 하다가 이 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진짜로 뭐가 더 크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소설의 맥락이 그래요. 한마디 덧붙이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 화자인 나가 15살입니다. 네. 그러지. 근데 이 소년의 눈에 나치 그 군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흉악한 네. 그 친일에 이렇게 바로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14살, 15살 소년의 눈에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군복 쫙 다려입고 착착 걸어가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끌려가는 버스가 되게 멋있다고 네. 생각해요. 버스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나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식 이 네. 자체를 거꾸로 이제 한번 봐보자.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치 예전에 그 반공 만화 영화 보면은 북한 사람들 뭐 뿔 달린 혹은 뭐 빨갛게 생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아주 드라이하게 묘사를 하는 아니 근데 방식으로 있는 이 그대로. 소설 안의 전개 능력이 워낙 이제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짧은 말로 해서 좀 충분히 전달이 안 될까 봐 두렵긴 한데 그냥 그 지금 말하는 하여튼 그런 역설의 부분만 계속 얘기를 드리면 네. 수용소 안에서 사람 시신을 태워서 막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굴뚝과 연기가 대비되면서 참 풍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 어느 날 빵이 나왔는데 그 빵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너무 좋아하고 그 뭔가 하여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태인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네. 작품. 예. 주거리를 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얼추 말씀하셨는데 네. 부다페스트에 살던 14살 소년 조르지 네. 켈테스라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버스에서 끌려 나와 이 아우슈비츠에서 부엔발트 그렇죠. 하여튼 수용소를 거쳐서 이게 쭉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안에서 찾아낸 담담한 일상, 순간순간 지나가는 행복한 기억들, 네. 그리고 비인간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성립하기 위한 게 무엇인지 등등을 묘사해낸 수작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보태면 이 소설의 후반부에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수용소를 나와서 예. 네. 자기 살던 동네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예. 굉장히 전 뜨겁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 또 김갑 선생님 먼저 앞서 가신다. 아 너무 빨리 갔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마음을 울린 부분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울렸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억의 방식을 많이 바꿔놓은 건데요. 네네. 네, 끔찍한 역사는 잊어야만 하는 건데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네. 고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끔찍했던 일들을 다 잊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네.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한 노인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그 끔찍했던 기억을 잊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짐을 지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단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약간 고민을 하겠죠. 네. 근데 나는 이 화자인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특히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반어법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이 소녀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단한데요. 예. 조금 당겨서 말씀드리면 우리 약화된 형태로나마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네. 그런데 아우슈비츠를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정말 인간의 고통이 극한 곳을 상정해 놓고서 여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 잊으면 여기는 괜찮아라는 네. 식으로 이 그 고통 현재의 고통을 은폐하는 것.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그 고향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상투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고통을 겪었지 잊어야 돼. 근데 정작 수용소를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절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권을 대통령이 혼자 다 그러지고 조금만 딴소리해도 끌려가서 고문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유신 시대예요. 그것을 요약하면 굉장히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된 고통스러운 시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연로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애틋하고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억의 중첩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네. 해서 다른 홀로코스트 문학과 정말 다른 지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아우슈비츠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어찌 보면 그곳에서의 삶이 더 순수하고 단순했다. 순수하다. 네. 와. 단순했다는 좀 공감이 되는데 순수하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정말 그 참혹한 상황이라고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기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기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은 어떻지? 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돌아가는데 거기 수용소 안 간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수용소 이제 출소자가 가는 길에 차를 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예. 그랬더니 막 운전자한테 혼나고 내려서 할 수 없이 걸어가거든요. 그걸 아주 담담하게 그려요. 그거 얼마나 슬픈 겁니까? 이 사람은 인류의 고통을 온몸에 다 경험하고 지금 고향에 왔는데 누구도 그걸 모르니까 버스비 없다고 야단치 전차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들. 이 돌아온 고향에서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신문 기자가 나오는데 기자는 이걸 드라마틱하고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을 정말 멋있게라기보다 정말 극적으로 쓰려고 막 그렇게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의 그 복합성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태인에 대해서는 이 중동 상황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 분명한 건 과거에 엄청난 희생자들이잖아요. 그땐 피해자였죠. 예. 근데 그들을 이 세계에 알리는 방식의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진부했다면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예.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을. 그래서 홀로코스트 관련 창작품들이 새롭게 또 읽히고 전파되고 평가되고 이런단 말이죠. 네. 이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죠. 우리는 그 못지않은 과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제치하도 있고 전쟁기도 있고 독재치하도 있고 그것을 굉장히 단선적으로 상투적으로 일제는 고통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예.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과 관심을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레 캐리테스의 그 뜻밖의 시선이 오히려 비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창의력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작품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좀 덧붙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아우슈비츠 문학들, 네. 홀로코스트 문학들은 뿌리모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나 이런 일련의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인가 비극적으로 그린 것이라면은 또 아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걸 유머 코드로 또 읽어냈다면은 네. 이건 한 소년의 기억을 통해서 전혀 다른 지금 그 추상적인 아우슈비츠와 당신들이 겪지 못한 그 아우슈비츠와 지금 아우슈비츠는 어떤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를 거기 비춰보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이 예. 영화 이 인생을 아름다워 떠올리셨잖아요. 네, 네. 그거와 더불어서 좀 더 이 소설처럼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영화 딱 떠오르는 게 있네. 예. 파자마를 입은 소년. 네. 파자마를 입은 소년. 그 영화 안 보셨다면 진짜 그 죄수복을 그 담장 밖에 예. 그러니까 독일 장교의 아들은 네.
제가 왜 저런 색깔의 옷을 입었지? 그랬더니 파자마를 입은 거야라고 하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영화도 진짜 볼만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안에서의 일상과 나온 이후의 일상이 다르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네, 강도는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 작가는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견디고 또 다른 지점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또 하나 이 작품에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범죄 행위를 이를테면 나치, 인류에 대한 나치의 범죄를 나치들에게만 돌려버리는 수가 있는데 네. 이 작가는 우리 모두 공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공범이다. 네. 아우슈비츠의 공범이다. 네.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일본 제국주의 비판하는데 내부의 제국주의에 영합하는 자들이 없으면 지배가 불가능하죠. 네. 그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 나치 용인 그런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의 잘못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힘과 폭력이 이 개인의 죽음 또 종말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가 어쩌면 아우슈비츠와 닮은 꼴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저 아우슈비츠의 고통보다는 덜하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살만해. 이런 식으로 위안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경계를 보내는 겁니다. 차별 따돌림.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사실은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나 여기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집시에 대한 차별들, 그러니까 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들, 네. 또 이런 각 개인에게 가해지는 차별들, 우리 흔히 바라볼 수 있죠. 그게 찾아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때하고 뭐가 크게 다른지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됐을 2003년에는 직업이 출판평론가였었어요. 출판평론가, 문학평론가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책이 잘 안 팔리게 된 지는 오래됐거든요. 이 책은 번역본이 나와서 단박에 14만 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이건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재밌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읽힐만 하니까 권하고 권해서 베스트셀러로 쫙 한동안 했었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기억과 개인 기억의 차이, 그리고 추상적 기억과 구체적 기억의 차이, 그리고 과거 기억과 현재의 상황의 그 거리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아주 잘 쓴 소설입니다. 좀 시간 남아서 여쭙는 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운명, 기억.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진도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왜 갑니까? 네. 완도 옆에. 거제도로 갑시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좀 고마운 게 그 시절의 얘기들을 주역으로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끔찍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를 팔아서 산다 하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나 그때 지하 조직에서 뭐 좀 했지.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다 뭐 총학생회 이런 거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소위 언더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자기를 안 내세우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있는 덕분에 조금 그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컨대 유시민 씨가 한 말 있잖아요. 매일 아욱 된장국만 2달 동안 먹다가 어느 날 소고기국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울어? 사람이 죽이기 전에 좋은 고급 음식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총살을 했나 보다 이래 갖고들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취조실에서. 그러면 재판도 기소도 되기 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총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합수부나 보안소에 끌려가면 쥐두새도 모르게 끌고 나가서 총살을 시킬 수도 있구나라고 학생들이 겁에 질려 있는 실제 상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좀 되살리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심재철 의원이 좀 한 거죠. 본의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어제 그 윤호중 의원 인터뷰, 어제가 아니라 그제군요. 인터뷰에서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라우마에서 빨리 헤어나오길 바란다. 아니 그러니까
나 과거에 뭐 했어 이 말이 싫어서 침묵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들 기억을 하고 상황을 알고 있는데 네네. 진술서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진술서의 내용을 논란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그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가혹행위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 아니 무엇보다 디테일을 장황하게 길게 쓰는 것이 진술의 기본이에요. 네.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들 맞을 수 있고 그건 너무 기본인데 그걸 동료들의 얘기를 다 밀고 가느라고 장황했었던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옆으로 너무 빠져나왔다. 우리 두 학생이 또 옆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김갑수 선생님, 네. 짧게 노래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곡인데요. 네. 그 Face No More라고 아주 센 좀 하드코어 뮤지션들이 있는데 네. 얘들이 부르는 서사시 에픽. 에픽. 알겠습니다. 이 노래를 왜 고르셨는지까지 여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이유가 있는데 그냥 들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옵니다.